오늘은 유년기의 소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닐 포스트먼의 글 모음집 불평할 의무란 책의 한 챕터로서 저자의 책 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 한국어 번역판은 사라지는 어린이란 제목으로 1987년 분도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을 저자 스스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책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매체 환경의 영향에 대해 1982년에 저술한 책인데요. 스마트폰이 인류의 삶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저자의 예견은 놀랍게도 적중하고 있습니다. 저자 닐 포스트먼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자 문화평론가인데요. 뉴욕대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요. 미디어 생태학 이론을 정립한 학자입니다. 미디어와 교육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 매체가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예견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유년기의 소멸, 죽도록 즐기기, 테크노폴리, 교육의 종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매체 환경이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북미에서 유년기를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하고 있으며 아마 유년기가 한 세기를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은 최고의 사회적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저자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문제가 충격적이어서 해결책을 향한 저자의 상상이 아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년기란 사회적 인공물이지 생물학적 범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누가 아이고 누가 아이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존 법칙은 어른들의 세상과 아이들의 세상을 나누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말을 7살과 17살 정도 사이 어디엔가 속하며 특별한 형식의 양육이나 보호를 필요로 해서 어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4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만 존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런 유년기는 150년도 안 된 개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어린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18세기 대부분의 시절 동안 미국에 없었던 풍습입니다. 어린이의 나이를 최근의 문화 전통에서처럼 정확하게 세는 것도 200년이 채 안 된 일입니다. 좀 더 중요한 예를 든다면 1890년까지 미국의 고등학교에 등록한 사람들은 14살에서 17살 인구의 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는 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하는 노동을 했고요. 그들 중 일부는 모든 큰 도시에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사실을 사회의 사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년기에 대한 사상은 르네상스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였고요. 아마 가장 인간적인 발명이었을 것입니다. 자연과학, 민족국가, 신앙의 자유와 함께 사회 원칙과 심리적 상태로서의 유년기에 대한 생각이 16세기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6, 7세 정도의 아이들은 어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옷 입는 방식, 놀이, 노동, 법적 지위는 모두 어른들과 동일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른보다 좀 작은 경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허락할 이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특별한 기관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이전까지 양육에 대한 책이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책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장래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그들이 죽음의 광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건 갓난아기 때 죽건 아이들을 그려서 기념으로 간직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쓰는 말이나 표현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3세기나 14세기의 아이들을 그린 그림을 보았다면 그들이 언제나 어른처럼 묘사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크기를 제외하고는 그 그림들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그 어떤 육체적 특징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나오거나 어른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려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은 16세기 이전의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역사가 J.H. 플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별된 유년기의 세계는 없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같은 놀이를 했고 같은 장난감과 같은 동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살았고 구별됨이 없었다. 브리겔이 그린 거친 시골 축제의 모습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 곁에서 어른들과 똑같이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세기에 대한 훌륭한 그녀의 저서 멀리 떨어진 거울에서 바바라 터크먼은 말하기를 아이가 7살까지 살아남으면 어른의 축소판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유년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바바라 터크먼이 지적하듯이 그 한 가지 이유는 높은 영아 사망률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세기 말이나 되어서야 아이들이 유언장에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어른들이 그들이 오래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어른들이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과의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사용 가치로 여겨진 것이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성품이나 지적 발달보다는 그들의 일하는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유아기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의 매체 환경이었다고 저자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읽고 쓰는 법을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충분히 모든 일에 끼어들 수 있는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사회적 거래가 면대면의 입말, 즉 오랄 소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7살 정도가 되면 다 습득하게 되는 말하고 듣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른과 아기를 나누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7살을 선과 악의 차이를 아는 나이, 이성을 갖춘 나이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이 살인이나 절도를 저지르면 어른들과 같이 교수형에 처해진 이유입니다. 중세에 초등교육 같은 것이 없었던 것도 생물학이 소통 능력을 결정짓는 상황에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와 어른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15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은 유럽의 종교, 경제, 그리고 정치의 모습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유년기라는 새로운 근대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쇄술입니다. 1450년에 인쇄술이 사회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그의 표현대로 갈대나 철필이나 펜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기술의 조화로서 책을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그의 발명품이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훼손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마틴 루터는 사실상 모든 기독교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므로 성경의 해석을 위해 교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또한 그의 발명품이 새로운 계급의 사람들, 즉 어린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 후 2세기 동안에 읽기가 의미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이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폴이란 사람입니다. 1605년 그들은 서세스의 백작집을 털려고 하다가 잡혀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을 주관한 치안 판사는 피고 윌리엄은 읽을 줄 모름으로 교수형에 처하고 피고 폴은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낙인을 찍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윌리엄과 달리 폴이 살아남은 이유는 폴이 교회의 승인이라 불린 것에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그가 성경의 영역본에서 적어도 한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글 읽는 법을 배우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인 유년기가 생겨났습니다. 저자가 암시한 바와 같이 유년기는 글말, 즉 리터러시의 결과입니다. 유년기가 생겨난 것은 인쇄술이 발명된 지 100년 만에 유럽 문화가 읽기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됨이 새롭게 정의된 것입니다. 읽을 줄 모르면 어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문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설과 수필들을 읽을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이들 문학 양식 역시 온전히 인쇄술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리처드슨이나 디포 같은 영국 최초의 소설가들은 그 자신이 인쇄업자들이었습니다.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물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했는데요. 17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토착어, 곧 자기 나라의 언어로 과학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과 더불어 유럽인들은 읽기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읽기는 다른 여러 활동들처럼 인식의 활동인 동시에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읽기의 습관은 두뇌가 아직 입말을 습득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입말로 쓰는 단어들을 완전히 익힌 후에 글자를 배우는 어른들은 대부분 읽기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16세기에 미친 영향은 바로 어린이들을 공동체로부터 떼어내어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읽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 즉 누구에게나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어른이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읽기를 배우는 것을 통해 어른됨을 획득해야 했습니다. 학교가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중세에는 초등교육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480년까지 영국 전역에 있는 학교의 수는 34개였습니다. 1660년에 이르러서는 450개 이상의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이는 매 12평방마일마다 하나씩은 되는 셈입니다. 학교가 건립됨에 따라 어린이들은 마음과 성정이 어른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견해가 생기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른을 만드는 기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 어른과 질적으로 다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른으로 여겨졌습니다. 학교 수업은 어린이의 특성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는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학생이란 말이 아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인간 발달을 여러 개의 단계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단계 속에서 유년기는 영아기와 성년기의 중간을 잇는 다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지난 350년 동안 우리는 유년기의 개념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왔고 어린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기관들을 발전시키고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옷 입고 놀고 배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바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의사소통 환경이 전자 매체, 특히 텔레비전에 의해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은 인쇄술에 버금가는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힘은 알파벳 자체만큼이나 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보기에 텔레비전은 라디오와 영화, 녹음기 등 다른 매체들의 지원까지 합쳐져서 유년기의 종말로 우리를 이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텔레비전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입니다. 텔레비전은 정보를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전달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중요한 듯도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텔레비전을 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미지입니다. 1시간에 1200개에 이르는 다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텔레비전에서 한 장면의 평균 길이는 3.5초입니다. 광고에서의 한 장면 평균 길이는 2.5초입니다. 이 장면들을 보는데 분석 능력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거의 패턴 인식에 가깝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텔레비전의 상징 형식은 어떤 종류의 특별한 지도나 배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18개월부터 아기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36개월이 된 아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면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기고 그들이 듣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광고를 보면 그 물건을 사달라고 조릅니다.